안녕하세요. 매일 재밌게 듣던 사연 채널에 제가 사연을 직접 쓰는 날이 왔네요. 설레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32살의 젊은 여자이고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엄마입니다. 지금은 제 인생은 파란만장하다는 단어 하나로 정의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그런지 철없이 지낸 세월이 참 많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끄적여 보겠습니다. 천혜의 고아인 저는 20살에 보육원에서 나와 홀로서기에 도전했습니다. 그 당시 고아 출신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분들이 여럿 계셔서 숙식이 제공되는 중소기업에 취직했답니다. 공장에서 납땜을 하는 일이었는데 처음엔 손을 몇 번 대이긴 했지만 익숙해지고 나서부터는 경력자들보다 빨리 납땜을 했답니다. 일에 재미도 붙고 사람들과도 잘 어우러져 지냈기 때문에 사는 낙이 뭔지 아주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5년의 세월을 그 공장에서 일하며 지냈더니 비좁은 고시원 기숙사에서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주방도 있고 화장실까지 다 있는 방에서 지내봤더니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혼자 돈을 모아서 작은 원룸에 전세를 얻은 것도 신기했고 주방에서 요리라는 걸 해보니 무척이나 뿌듯했답니다. 이렇게 인생이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던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왔어요. 저희 공장에 일을 주는 규모가 조금 큰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매주 저희 회사에 와서 물품을 점검하면서 자주 소통했어요. 그러다 친해지게 되어 사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이 연애까지 이어졌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너무 뜨겁게 불타오른 연애를 했는데 사귄 지 몇 달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아이를 가지고 말았죠. 이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했더니 많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자기는 아직 결혼할 준비도 누군가를 책임질 수도 없다며 저에게 병원에 가서 아이를 지우자고 하더군요. 저기야, 우리 병원 가자. 우리 둘 다 어려서 아직은 부모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뭐? 자기는 생각을 조금도 해보지 않고 우리 아기를 낳지 말자고 하는 거야? 자기 날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나중에 결혼하자고도 했잖아. 조금 빨리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난 아빠가 될 자신이 없어. 경은아, 내가 돈 줄 테니까 병원에 가라. 그리고 우리 헤어지자. 헤어지자고?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니까 버리겠다는 거야? 너 이제 보니 완전 개 같은 놈이구나. 아니, 개만도 못한 놈이지? 지 애를 임신한 여자를 돈 몇 푼 주고 가차없이 잘라내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니, 이 나쁜 자식아? 그래, 마음대로 욕해라. 그냥 욕을 먹고 헤어지는 게 100번 나을 테니까. 이런 나쁜 놈, 가만두지 않겠어. 너 지금 돼지게 맞을 각오로 됐지. 그럼 시작한다, 개만도 못한 놈아. 저는 남자친구의 뺨따구를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그는 매를 맞는 것으로 끝내려는지 가만히 맞고만 있더군요. 그렇게 손찌검을 실컷 했는데도 분이 풀리지 않아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가슴을 양 주먹으로 치며 말했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임신했다고 날 버릴 수가 있냐고. 아, 더럽게 기네. 야, 다 했냐? 나 지금 병원 가서 진단서 끊으면 4주는 나오겠다. 그럼 이걸로 통치는 거로 하고 헤어지는 거다. 병원비는 내가 줄 테니까 그거 먹고 떨어져. 저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집안에 있던 아령을 그놈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코와 치아가 심하게 깨져서 병원으로 실려가서 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다쳤죠. 그래도 그렇게 분풀이를 하고 나니 사악한 남친놈을 잊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제 뱃속에서 귀한 생명이 자라고 있는데 지우는 건 절대 못할 찍 같았답니다. 그래서 이듬해 홀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미혼모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키워가며 일을 다니는 건 무리여서 공장을 그만뒀어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는데 머리핀 조립하는 알바가 있었어요. 물량을 집까지 배달해 준다고 하니
더할 나위 없이 딱 맞는 일이었죠. 그래서 머리핀 조립이나 팔찌 조립을 하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사정을 알게 된 사장님이 첫 달부터 보너스로 100만 원을 입금해 주셨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전화를 드렸더니 별거 아니라며 아기를 건강하게 잘 키우라는 조언만 해주시고 끊으셨어요. 그런데 사장님의 호의는 계속되었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기로 했어요. 밖에서 사 먹는 음식 말고 제가 직접 요리해서 대접하기로 했죠. 며칠 뒤 저와 딸아이가 지내는 원룸에 오신 사장님은 반갑게 인사를 하시면서 걱정의 눈빛으로 보셨습니다. 아무래도 갓난쟁이를 원룸에서 키우는 게 안쓰럽게 보였나 봅니다. 경은씨, 고생이 많으시네요. 집에서 일하랴, 애기 돌보랴 힘이 많이 들겠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누추하지만 일단 앉으세요. 제가 식사 준비를 거의 다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죠. 그럼 제가 경은씨 딸아이를 안고 있어도 될까요? 그럼요. 당연히 되죠. 머리핀 나쁜 사장님은 제 딸아이를 품에 안더니 우르르 까꿍 하면서 재롱을 부렸어요. 그러자 딸아이가 입을 크게 벌리며 웃어줬답니다. 애기를 잘 보시네요. 사장님도 애기를 키워보셨죠? 안타깝게도 저는 애기를 낳아보지 못했어요. 전처가 아이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어머, 죄송해요. 저는 당연히 아이가 있을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사과는 무슨? 저는 그냥 이렇게 예쁜 민지를 매일 보면서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민지 친구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을 무슨 마음으로 버렸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선을 넘었나요? 한 번씩 선을 넘었으니 비긴 셈이죠. 민지 아빠는 제가 임신했을 때 바로 이별 통보한 개만도 못한 놈이었어요. 그랬구나. 에휴, 애기가 딱하네요. 잠깐, 민지가 방금 저한테 아빠라고 한 거 들었어요? 사장님도 참 옹알이 하는 걸 아빠로 들으셨어요? 재밌으시네. 아니에요, 경훈씨. 진짜로 민지가 저한테 아빠라고 불렀다고요. 나 어떡하죠? 지금 심장이 막 두근거려요. 사장님은 제 딸을 아는 채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저는 수줍어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밥상을 차렸죠. 그런데 사장님은 끝까지 제 딸을 안고 식사를 하시더군요.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우쭈쭈 하시면서 예뻐해 주셨답니다. 그렇게 음식 대접을 하고 사장님을 배웅 나왔는데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경은씨, 제가 경은씨보다 15살이나 많은 40살 아저씨지만 혹시 제가 민지 아빠가 되면 안 될까요? 아까 민지를 품에 안았는데 신의 계시처럼 뭔가 짜릿했어요. 사실 제가 경은씨를 좋아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민지를 보니까 제 가족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네? 사장님, 저를 도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너무 크게 선을 넘으셨네요. 제가 혼자 아기를 키운다고 만만하게 보셨나 본데 저 사귀지도 않은 남자한테 덥석 좋다고 매달리는 여자 아니에요. 아니, 저는 경훈 씨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고백이에요. 사랑 고백이요. 바로 결혼하지 않으면 연애는 할 수 있잖아요. 혹시 제가 나이가 많은 게 마음에 걸리나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사장님은 지금 동정심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셔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마 실수라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사장님은 제 말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장님이 직접 저에게 일을 시킬 머리핀을 한 보따리 가져오셨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물건만 받고 닫으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여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라면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눈물까지 흘려가며 매일 제 생각을 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하더군요. 경은씨,
저 진짜로 사랑에 빠졌어요. 당신을 진짜로 좋아한단 말이에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제가 민지 아빠가 되는 걸 허락해 주세요. 사장님, 왜 하필 저 같은 여자를 좋아하게 되셨어요? 에이, 모르겠다. 사실 저도 사장님이 고백한 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 역시 사장님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게다가 민지의 아빠가 되어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애인이 되는 겁니까? 그런 거죠, 맞죠? 네, 사장님 마음 받아들일게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제 딸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이에요. 중간에 실증나서 버리겠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럴 거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마세요. 네, 물론이죠. 저는 죽는 그날까지 경은 씨의 남자로 민지의 아빠로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경은 씨. 사장님은 바로 저를 끌어안으며 엉엉 울면서 고맙다고 말했고 잠시 후에는 제 딸아이를 안고 하루 종일 제 집안에 앉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맺어진 인연으로 저희 두 사람은 6개월 정도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아직 예비 시어머니를 뵌 적이 없어서 많이 겁을 먹고 있었어요. 미혼모를 색식감으로 데려가면 좋은 소리를 들을 리가 없으니 단단히 각오를 하고 그 일을 따라 시댁에 들어갔답니다. 시댁은 중산층 이상으로 보이는 큰 주택집이었어요. 저는 바짝 긴장한 채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경은이라고 해요. 어머나, 드디어 만나게 됐네. 아가씨가 내 아들의 마음을 훔친 여자구만. 듣던 대로 참 곱게도 생겼네. 그런데 애기는 어쩌고 혼자 왔어요. 나도 애기를 봤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네? 애기는 아는 언니한테 잠시 맡기고 왔어요. 어머님도 애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세상에 애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 여하튼 다음에 올 때는 애를 데려와요. 다음이요? 그럼 어머님 저를 받아주실 의향이 있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집에 내가 아가씨를 부른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찬성인이 오라고 한 거지. 저는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아봐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누굴 닮아 이렇게 마음씨가 예쁜가 했더니 모두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것 같았어요. 시댁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하호호 웃으며 대화를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남편과 작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시댁 친척 몇 분과 남편과 저의 지인만 불러서 스몰 웨딩을 했죠. 그이와 딸아이와 셋이 좋은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민지를 아빠 없이 키우는 게 미안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아파트가 얼마나 좋던지 제가 평생 돈을 벌어도 그런 으리으리한 집은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남편은 결혼 초반에 저와 딸아이에게 가장 노릇을 톡톡히 해주었어요. 든든하고 자상하며 멋지기까지 했죠. 더불어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천사 같은 분이셨습니다. 시시때때로 저희 집에 오셔서 민지를 손수 돌봐주셨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손녀인데 엄청 예뻐해 주셨답니다. 어머님, 민지가 그렇게 예뻐요? 매일 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내가 고맙지. 이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가 생겼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니? 이 꼬물거리는 이 좀 봐라. 언제쯤 나한테 할머니라고 부를지 기대 중이다. 이제 엄마 소리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금세 할머니라고 부를 거예요. 어머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 같은 며느리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경은이 너는 허구한 날 고맙다는 말만 하니? 제발 좀 그만 고마워해. 내가 내 손녀 좋아서 놀러 오는 건데 뭐가 그리 고맙다는 건지. 아가, 너도 나가서 놀고 그래라. 애 키우느라 못 해본 거 해보란 말이야. 저는 하고 싶은 게 어머님이랑 같이 밥 먹고 수다 떠는 거예요. 나가면 별로 재미없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나랑 놀아줘서 아주 고맙구나. 손녀의 딸 같은 며느리까지. 내가 복이 넘치는 사람인가 보다.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 이상으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대해주셨답니다. 천의 고아인 저는 그런 사랑 덕분에 내면이 성장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딸에게 어떤 사랑을 주면서 키워야 할지 알 것 같았어요. 이후 반년 동안은 시어머니와 남편, 딸아이까지 아주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권태기가 온 건지 저와 한방을 쓰려고 하지 않았고 매일 집에만 들어오면 짜증을 심하게 부렸답니다. 또 당신 딸 울잖아. 좀 안 울게 좀 해봐. 집에 오면 맨날 우는 소리, 지저분한 당신 꼬라지 보는 거 지겹다고. 여보, 왜 이렇게 까칠게 굴어? 나 집에서 살림하고 머리핀 조립하고 애까지 보잖아. 내가 화장하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그래, 너 잘났다. 말을 말자, 말을 말어. 당신 요즘 권태기야? 나한테 왜 이렇게 12조로 말하는 거야? 연애 때랑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야, 그럼 널 평생 공주 대접해줘야 하냐?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나랑 민지를 너무 막대하는 것 같아. 태도 좀 조심해줘. 그렇게 경고를 했더니 남편이 입에 거품을 물며 쌍욕을 남발했습니다. 이 걸레 같은 년이 지금 뭐라는 거야? 야, 애새끼 딸린 년을 받아줬으면 고마워서 납작 엎드려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애새끼를 키우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니 년한테 훈계까지 들으면서 살아야 해? 여보, 당신 맞아? 지금 막말하는 사람이 내 남편 맞냐고. 나도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가 눈깔이 제대로 삐어서 너 같은 거랑 한 집에 사는 게 한심스럽다고. 저는 그이의 막말에 눈물을 쏟았고 민지는 울음을 다시 크게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와 민지에게 재수없다고 말하더니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비참하던지 모든 게 원망스러웠고 쥐구멍이 있었다면 그리로 숨어들었을 겁니다. 남편이 그런 태도를 보였지만 일시적인 반항이나 일탈 같은 거라 여기기로 하고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민지를 쳐다도 보지 않았고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점점 멀어지던 남편은 얼마 뒤부터는 외박까지 하더군요. 제가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었더니 잠깐 기다리라면서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 못생긴 년! 여기 봐봐. 내 애인 소개할게. 많이 예쁘지? 몸매 죽이지? 너 같은 아스팔트 껌딱지랑은 비교도 안 되는 글래머라고. 어때? 자기 반성이 절로 되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바람 피워? 그것도 모자라 영상통화로 상간녀를 나한테 자랑하는 거야? 빙고. 나 여자랑 같이 살 생각이야. 그러니까 넌 애새끼란 꺼져라. 이혼하자는 말이야. 당신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야, 말을 똑바로 해야지. 이거밖에 아니라 이 정도 씩이나 되니까 너랑 애새끼를 데리고 살아줬잖아. 이만하면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네가 나 아니었으면 그런 고급스러운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잔말 말고 나 이 글래머 애인이랑 살림 차릴 거니까 이혼할 준비해라. 내가 당신을 잘못 봤구나. 나와 민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믿었는데. 약속이고 과속이고 네 면상 보기 싫으니까 이만 영상통화 끊는다. 미리 집 나갈 수 있게 짐 싸둬라. 그이는 그렇게 이혼 통보를 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시어머니께 알렸습니다. 위로를 받거나 남편 마음을 돌려달라고 부탁하려는 게 아니라 그이와 이혼할 테니 작별 인사를 하려고 불렀죠. 어머님, 그이가 다른 여자가 생겼대요. 그 여자랑 살림 차리기로 했다나 봐요. 저는 이제 그만 떠나야겠어요. 뭐? 그 녀석이 너와 민지를 버리겠대? 이건 말도 안 될 소리다. 내가 그 녀석에게 말해볼게. 정신 차리게 해서 네 앞에 데려다 놓을게, 경은아. 아니에요. 벌써 마음이 떠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민지에게 막말하는 사람을 계속 남편으로 둘 수는 없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너와 민지를 더는 못 보고 사는 거야? 그건 아무래도 그러는 게 좋겠죠? 새 며느리가 손주를 낳으면 금세 민지가 잊혀지실 거예요. 저 멀리 떠나서 살려고요.
도시의 집값은 너무 비싸서 시골로 내려갈 생각이에요. 나중에 혼자 여행 오시면 들러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저와 딸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저에게 줄 게 있다면서 당신의 집으로 부르셨어요. 아가 미안하다. 못난 아들을 둬서 미안하다. 내가 아들놈을 설득해봤는데 그 뚱뚱한 년한테 푹 빠진 모양이다. 꼭 그 여자랑 새살림을 차려야겠다는구나. 어머님, 이미 끝난 이야기를 뭐하러 하세요? 저와 그이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어머님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그래도 내 친딸 같은 너를 그냥 내보낼 수 있겠니? 경은아, 이거 받아라. 용인에 있는 땅 문서다. 내가 가진 재산이 이 집과 땅이 전부다. 너한테 땅을 줄 테니 팔아먹든 그 위에 뭘 짓든 네가 알아서 해라. 어머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들이 알면 큰일 나요. 경은아, 이거 네 거야. 받아도 돼. 그리고 사실 내 아들은 친아들이 아니야. 업둥이로 데리고 와서 키운 자식이다.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지. 너도 내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니 뭐라도 줘야 하지 않겠냐? 이거 받고 너와 민지 인생을 살도록 해라. 네가 이걸 받아줘야 내 마음이 놓일 것 같구나.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결혼하신 적이 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 이혼당한 과거가 있으셨어요. 이후 혼자 사시다가 버려진 남편을 데려다 키우셨답니다. 저는 시모의 아픈 과거를 알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땅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시어머니 아니고서야 어디 가서 이런 애정과 선물을 받을 수 있겠나 싶더라고요. 양심에 찔리긴 했지만 민지와 저의 미래를 위해서 땅 문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려고 법원 앞에서 만났어요. 이혼을 하고 나오자 그이는 상간녀와 다정히 팔짱 끼고 있더군요. 출렁이는 뱃살을 가진 년이 뭐가 좋다고 저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는 이혼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이 더러운 돼지 새끼들아. 짐승마냥 본능대로 사니까 좋으니? 평생 돼지우리에서 굴러 먹다가 되져버려. 이년 뭐지? 지금 우리한테 한 말이야? 오빠, 나 이런 말 듣고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 이런 년은 매가약이지. 그동안 배주고 싶은 거 다 참았는데 오늘 좀 풀어야겠네. 그래 오빠, 저 뼈다귀만 있는 못생긴 년을 돼지게 패주자고. 이혼하는 날이 장날이니까. 두 년놈이 저에게 달려들자 저는 두 팔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의 배치기 한 방에 저는 공중으로 몸이 날아갔답니다. 잔디밭에 떨어지자 남편과 상간녀가 저의 온몸을 두들겨 팼어요. 저는 반항할 수 없게 되었죠. 두 년놈은 바닥에 쓰러진 저를 비웃으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채로 딸아이를 데리고 잠시 시골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지내면서 어머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고 있었죠. 그런데 땅을 사겠다는 전화가 쇄도하더군요. 부동산 중개인들이 땅값이 제일 많이 올랐으니 빨리 팔라고 부추겼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직접 땅에 건물을 짓고 거기서 뭔가를 하기로 했죠. 용인의 골프장 근처여서 건물을 짓고 장사를 하면 반드시 대박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보대출을 해서 3층짜리 건물을 짓기로 했어요. 공사가 진행 중일 때 건물 안에서 장사할 메뉴를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육개장도 해보고 삼계탕이나 추어탕 같은 것도 시도해보고 장사가 될 만한 메뉴가 뭐가 있을까 하며 온 신경을 써서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와 둘이 먹었던 음식이 기억났어요. 코다리찜을 같이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음식의 맛도 최고였지만 시어머니와 보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코다리찜을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답니다. 전국에 있는 코다리찜 식당에는 거의 다 찾아갔던 것 같아요. 맛있는 집들이 많긴 했지만 제가 전수를 배우고 싶은 만한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뭔가 2% 부족한 느낌이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시도 끝에 정말 맛있는 코다리찜을 개발했답니다. 사람이 작정하고 덤벼들면 못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뒤 시어머니가 주신 땅에 3층 건물이 완공이 되자 1층은 제가 코다리찜 식당을 열었고 2층과 3층에는 세입자를 들여
골프 매장과 옷가게를 열었답니다. 장사를 시작하게 되자 골프장 고객들이 손님으로 많이 찾아주셨어요. 제 입에만 맛있는 거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손님들 입맛에도 아주 찰떡이었나 봅니다. 매일 손님들이 밀물처럼 찾아와서 번호표를 나눠드리며 장사를 했답니다. 1년 만에 건물 짓는데 든 비용을 모두 갚았고 이후부터는 돈방석에 앉을 만큼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몇 년 뒤에는 저희 코다리찜 식당이 엄청 유명해져서 방송도 타게 되었어요. 부자가 된 서민들을 취재하는 방송에도 나가게 되었고 저녁에 생방송을 나가는 프로그램에 맛집으로도 나갔답니다. 방송을 탄 이후로는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층에 상인이 나가자마자 2층까지 식당으로 쓰게 되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이혼 후 5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잘 살게 해준 시어머니를 가끔 회상하기만 할 뿐 찾아뵐 생각은 못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새 며느리와 새 손주가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제가 괜히 나타나면 혼란스럽고 놀라실 것 같아 잘 살고 있는 걸 알아주시길 소망하며 시어머니를 떠올리는 게 제가 하는 전부였습니다. 어느새 무럭무럭 자란 제 딸아이는 유치원에서 목소리가 우렁찬 꼬맹이로 컸답니다. 말을 어찌나 잘하고 똑똑하던지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육아와 장사를 하며 바쁘게 살던 저는 한여름에 휴가 기간이 찾아와서 딸아이와 둘이 여행을 떠나기로 했답니다. 경기도에 있는 계곡에 가려고 저희 모녀는 차에 올랐어요. 이젠 차를 끌고 다니는 것도 가능해졌답니다. 5년 사이에 참 많은 것이 변해 있었죠. 여하튼 계곡을 향해 운전 중이었는데 휴가철이라 그런지 차가 엄청나게 막혔습니다. 거북이 걸음처럼 느릿하게 움직여서 딸아이가 많이 지루해했네요. 그런데 길 막히는 사거리에서 뙤약볕에 힘들게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어서 창문을 내리고 눈에 힘을 주고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시어머니였습니다. 새 며느리와 손녀가 생겨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폐지를 줍고 계신 거였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시어머니를 모른 척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잠시 할머니를 만나 뵙고 가자고 했어요. 민지에겐 시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둔 터라 민지도 보고 싶어 했었죠. 이윽고 차선을 변경해서 갓길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곤 딸아이와 차에서 내려 시어머니 뒤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혼자서 폐지를 줍는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뒤에서 시어머니한테 악을 쓰며 소리치고 있더라고요. 이 노친네야, 저기 박스 안 보여? 빨리 가서 주워와. 빨리빨리 움직인다 실시. 아유, 알았다. 새아가 주우면 될 거 아니냐. 두 사람이 대화하는 사이에 박스를 다른 노인이 주워갔습니다. 그러자 상간녀이자 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돌을 집어 던졌어요. 이런 느려터진 노친네야, 박스 빼앗겼잖아. 당신 아들이 도박해서 집 날려먹고 내 돈까지 싹 다 날려먹었으면 애미 네가 다 갚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느 세월에 다 갚을래? 미안하다 아가. 내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느린 거야. 내 아들이 진 빚은 어떻게 해서든 갚도록 하마. 그런데 내 아들하고는 아직도 연락이 안 되는 거니? 쉿! 짭새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지금 잠수 탄 거 몰라? 또 어디 하우스에서 환치기나 하고 있겠지? 아무튼 내 남편 걱정하지 말고 놓친 내 당신 할 일이나 신경 써. 오늘 이 리어카에 꽉 채워서 돈을 벌란 말이야.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 그건 무리가 아닐까. 예 아가, 내가 한 달 내내 하루도 못 쉬었더니 몸이 많이 아프구나. 그리고 오늘은 숨쉬기도 힘들어. 그만하고 들어가면 안 될까? 이 노친네가 배가 불러 터졌네. 할망구 당신만 더워? 나도 더워. 이 삼복더위에 따라 나와서 감독하고 있는 나도 죽을 지경이라고. 잔말 말고 오늘 이 리어카에 폐지랑 곰을 꽉 채우란 말이야. 아이고 더워라. 새아가 오늘만 봐주면 안 되겠냐? 시어머니가 힘들다며 멈췄더니
상간녀가 시어머니의 뺨을 한 대 갈기더군요. 이 노친네가 돌았구만. 야, 맞아야 정신 차리겠니? 집에서 놀고 자빠지면 돈이 나와? 입 다물고 계속 움직여. 어이 노친네, 따라해. 나는 노예다. 왜 안 해? 말 울음소리 내란 말이야. 아, 알았다 새아가. 난 노예다. 시킨다고 진짜 하네? 에이 등신 같은 노친네. 저는 상간녀가 시어머니를 부리는 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그년을 당장 박살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시어머니를 불러 세웠어요. 어머님, 어머님, 저예요. 경은이라고요. 어머님 손녀 민지도 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리어카를 세우고 뒤를 돌아보시더군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를 막은 상간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넌 뭐야? 어머님? 손녀? 아, 나한테 배치기로 얻어터진 그년이구나. 내 남편이 버린 애새끼 딸린 년 맞지? 존나게 오랜만이네. 그런데 뭐냐? 너 왜 이렇게 때깔이 좋은 거야? 그새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었나 봐. 닥쳐 이 돼지년아. 비계덩어리 출렁거리면서 내 어머님을 부려먹고 있는 거냐? 뭐 돼지? 이게 돌았나? 야, 네가 뭔데 다짜고짜 나타나서 째려보고 지랄이야. 왜? 저 노친네랑 정이 많이 들어서 그냥 못 지나치겠디? 너 같은 년한테 내 시어머니를 맡기고 떠난 게 잘못이었어. 내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네가 이런 폐륜 돼지 새끼인 걸 알아채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떠났어야 했어. 너 지금 무슨 드라마 찍니? 아니면 더위라도 쳐 드셨어요? 남의 집 일에 신경 끄시고 가던 길 가라. 또 배치기로 돼지게 맞기 싫으면 말이야. 제가 팔을 걷어붙이자 시어머니가 떠나라는 손짓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경은아, 나는 괜찮다. 괜히 다치지 말고 갈 길 가거라. 이 시민은 다 괜찮다고. 아니요, 제가 괜찮지 않아요.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어야 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 돼지년 덤벼라! 흠이 이 뼈덕이년이 딸내미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싶어 환장했구나. 좋다. 오랜만에 니년을 날려주마. 들어간다. 배치기! 상간녀가 저를 향해 돌진하며 배치기를 시도했지만 저는 이를 쉽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와 전 남편에게 얻어터진 날 이후로 주짓수와 호신술을 많이 배우고 익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방덩어리 하나쯤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배치기를 하는 순간 몸을 숙여 돼지년의 두 다리를 잡고 뒤로 넘겨버렸어요. 어메, 허리여! 이 갓난년을 봤나? 야, 방심한 틈을 타 공격을 해? 이년 안 되겠어. 다시 간다. 이번에는 나의 가슴치기다. 너 같은 A컵은 꿈도 못 꾸는 기술이지. 나의 가슴치기 한 대만 맞으면 남자들도 한 방에 나가 떨어진다고. 야! 상간녀가 출렁이며 달려들자 몸을 공중으로 날리며 두 다리로 상간녀의 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곤 360도 회전을 하며 돼지년의 목뼈를 작살냈답니다. 으악! 이 갓난년! 너 뭐야? 뭘 배웠길래 이렇게 강한 건지? 그냥 돼지 잡는 기술이라고 해두지. 어이 돼지야, 아직 멀었어. 빨리 일어나서 덤벼라. 야 돼지야, 힘드니? 그럼 이거 따라해봐. 꿀꿀, 나는 돼지 새끼다. 인연이 입만 살아가지고 내가 몸이 덜 풀려서 실수해서 기술에 걸린 거야. 이제부터는 안 봐준다 이년아. 상간녀가 다시 멧돼지가 뛰어오듯 뱃살을 출렁이며 들이대자 뒤돌려차기로 돼지년의 뱃살을 찼습니다. 그런데 제 발이 살에 묻혀서 빠지지 않더군요. 뭐야, 살에 파묻힌 거야? 이거 왜 안 빠지지? 헤헤, 걸렸다 이년아. 잘 봐라, 이제부터 참교육 들어간다. 뼈덕 이년아. 돼지년이 뱃살로 제 발을 먹고 있어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윽고 제 다리 하나를 잡고 저를 공중으로 던졌답니다. 저는 바닥에 털푸덕 넘어지며 작은 부상을 당했어요. 몸을 일으키자 상간녀가 다시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야 뼈덕이, 오늘 니년 뼈를 분질러서 뼈덕이 해장국이나 끓여 먹어야겠다. 저는 무슨 기술을 쓸까 하다가 바닥에 구르며 상간녀를 잡아뜨렸어요.
그리고 바로 돼지년의 팔을 잡고 안발을 시도했습니다. 안 받아 이년아. 그런데 뭐야, 돼지 족발이라 그런지 잘 꺾이지가 않네. 이게 어디서 기술을 걸어? 야야, 너 그 얇은 팔뚝으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다 이년아. 상간녀가 안발을 풀려고 하자 저는 두 다리 두 팔에 온 힘을 다해 상간녀의 팔을 잡고 뽑으려고 했어요. 꺾여라! 그런데 주위에서 차를 빵빵거리며 사람들이 응원하는 소리를 내더군요. 시어머니를 괴롭힌 상간녀를 모두 운전하며 보고 있었으니 저에게 힘내서 복수해주라고 난리였답니다. 저는 응원 소리에 기적 같은 힘이 솟아나서 돼지년의 팔을 쭉 뽑아버렸어요. 그러자 돼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내 팔! 이런 무더위에 안발을 당해 팔이 부러지다니! 내 팔이 움직이지 않다니! 돼지야, 아직 입이 살았구나. 그 입을 내가 닥치게 해주마. 저는 공중으로 몸을 띄운 다음 무릎으로 상간녀의 면상을 내리 찍었습니다. 엄청난 굉음이 들리며 상간녀가 의식을 잃었답니다. 제대로 응징을 끝낸 저는 바로 딸의 손을 잡고 시어머니를 향해 달려갔어요. 저희 세 사람은 아주 오랜만에 재회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안부 인사를 나눴답니다. 경은아, 텔레비전에서 네가 나오는 거 봤어. 아주 크게 성공했더라. 우리 예전에 같이 코다리찜 먹은 기억이 나더라고. 어머님, 제가 코다리찜 장사를 시작한 게 어머님과의 추억 때문이에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어머님 덕분에 성공했다고요. 그런데 어머님 왜 이러고 지내세요? 힘들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지 그랬어요. 저는 새 며느리랑 새 손주가 생겨서 잘 사시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낯으로 너한테 연락을 하겠냐. 내 아들이 너한테 한 짓이 있는데 말이야. 여하튼 이렇게 만나게 되니 반갑다. 가만, 얘가 우리 손녀 민지구나. 정말 예쁘게 컸네. 민지야, 할머니 기억나니? 제가 딸에게 윙크를 날리자 거짓말로 대답하더군요. 네, 할머니 기억나요. 할머니가 절 자주 안아주고 예뻐해 주셨잖아요.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할머니. 아이고, 내 새끼 이쁘기도 해라. 잘 커져서 고맙다. 앞으로도 무럭무럭 자라거라, 내 새끼. 어머님, 저희 지금 계곡에 놀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가실래요? 가면서 이야기 나눠요. 얼른 타세요. 내가? 아니다, 경은아. 난 내 살 길이 따로 있으니 너희끼리 가거라. 이렇게 살아서 다시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우니까 그만 떠나라.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님 모실 거예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어서 타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세게 잡고 갓길에 세워진 차에 시어머니와 딸아이를 뒷좌석에 태웠답니다. 그리곤 같이 계곡에 가서 발도 담그고 백숙도 먹고 시원한 그늘에 누워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 남편이 도박에 빠지면서 집문서를 빼돌려 사채를 써서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답니다.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는데 돼지 상간녀가 매일 찾아와 지 남편이 빚진 걸 시어머니에게 갚으라고 일을 시켜 먹었대요. 파출부나 청소부를 시키는 날도 있었고 일이 없는 날은 오늘처럼 뙤약볕에서 폐지를 줍게 시켰다네요. 모든 걸 알게 된 저는 전 남편을 찾아가 끝장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아이와 시어머니는 제 코다리찜 식당 매니저에게 부탁을 하고 홀로 전 남편이 있는 도박장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어요. 이윽고 불법 도박장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많은 사람들 중 돼지 상간녀가 딱 보였습니다. 전 남편과 둘이 카드를 치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서 노동을 갈취해서 도박이나 하고 있던 겁니다. 저는 두 년놈 앞에 서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이 돼지년, 그리고 개만도 못한 놈, 너희 둘 나와. 이게 누구야? 서민갑부 경훈이 아니야? 이야, 너 출세한 건 알고 있었다. 얼마 전에는 내 마누라 뵀다며. 야야, 그렇게 때렸으면 합의금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 개만도 못한 놈, 넌 너를 키워준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니? 어머님이 니들 노예로 보여? 그 노친네 이야기는 왜 꺼내? 야, 그러지 말고 나 게임하게 돈 좀 줘봐. 우리 이야기는 나중에 게임 다 끝나고 하자. 지금 끝발이 잘 붙으니까 얼른 돈 좀 내놔봐.
상간녀는 제 눈치를 보며 뒤로 피하더군요. 전 남편은 돈 달라고 저에게 손을 뻗은 순간 바로 손모가지를 180도로 꺾어버렸습니다. 비명소리가 퍼지자 도박꾼들이 잠시 주목했지만 다들 하던 게임을 계속하더군요. 저는 전 남편의 다른 손목도 잡아서 180도로 꺾어버리고 양발과 허리까지 접어버렸죠. 그이는 걸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곳에 뼈가 부러졌습니다. 이어서 상간녀 역시 잡아서 족쳐줬습니다. 며칠 전 뒤지게 패주긴 했지만 다시 봐도 구타 유발하는 면상과 몸뚱아리를 보니 절로 기술이 나가더라고요. 결국 두 년놈이 나란히 도박장 바닥에 대자로 뻗어서 앓는 소리를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고한 경찰들이 도박장 안을 급습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체포가 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전 남편과 상간녀는 벌떡 일어나 탈출을 시도하더군요. 에이, 젠장! 자기야, 우리 걸리면 안 돼. 집행유예 중이라서 잡혔다간 감옥에서 존나게 오래 썩어야 해. 알아. 그럼 어디로 탈출하지? 여기 문은 저기 하나잖아. 저쪽에 창문 있잖아. 저기로 뛰어내리자. 여기 4층이야, 여보. 괜찮아. 건물 밖에 나무 있잖아. 기껏해야 뼈 하나 부러지는 게 전부라고. 두 년놈은 저한테 박살나서 온몸의 뼈마디가 부러졌는데 억지로 몸을 끌고 가서 창문을 열고 밖으로 몸을 던지더라고요. 형사들이 안 된다고 말렸지만 두 년놈은 뛰어내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떨어진 곳은 경찰차 천장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대기하던 형사들이 천장에 자빠져 있는 두 사람을 끌어내렸어요. 한편 저는 위에서 내려다보며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는 형사들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온몸을 날려 도망치더라고요. 뼈가 그렇게 부러졌는데도 아주 빨리 잘 달리더군요. 그렇게 돼지년과 전 남편은 골목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옥이 그렇게 무서웠는지 빛의 속도로 사라졌답니다. 저는 끝까지 복수를 끝내지 못했지만 여기서 더할 게 없어서 용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감 시어머니와 딸아이가 제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아주 보기 좋았어요. 딱 봐도 친손주를 봐주는 할머니의 눈빛이었답니다. 어머님, 어떻게 지낼만 하셨어요? 민지는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었어? 그럼 모처럼 손녀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정말요? 잘 됐네요. 앞으로는 어머님이 민지랑 안방을 쓰세요. 제가 작은 방을 쓸게요. 경은아, 정말 그래도 됐니? 내가 얹혀 살아도 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전 남편의 시어머니랑 사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지금부터는 시어머니 하지 말고 제 엄마가 되어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엄마, 앞으로는 딸 곁을 떠나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엄마라고 부르자 시어머니, 아니 엄마의 눈에서 또다시 닭똥 같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은아, 고맙다. 세상에 날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은 네가 유일하다. 수십 년 키운 아들도 해주지 못하는 걸 네가 다 해줬어.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질 수 없는 사랑, 돈, 행복 다 엄마 때문에 가질 수 있었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 서로 위하면서 이렇게 같이 살아요. 그래, 고맙다 우리 딸 경은아. 그렇게 엄마는 저희 모녀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 남편을 만난 건 인생 최대의 실수이지만 엄마를 만나기 위한 달이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 3대는 매일 집과 식당, 유치원을 오가며 단란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잘 살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끝나면 뭔가 심심하겠죠? 네, 마지막 반전이 2개나 남아 있습니다. 제 전 남편과 상간녀가 도박죄로 도주 중 차량을 훔쳐서 도망치다가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이 연락을 엄마가 받게 되었는데 제가 장래고 뭐고 아무것도 해주면 안 된다고 붙잡았어요. 그렇게 될 운명의 돼지들이니 명복 따위는 빌어주지 말자고 했죠. 제 전남편과 상간녀의 최후는 지옥으로 빠지게 된 거로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마지막 반전 하나는 바로 제 딸아이의 친부 소식입니다. 저에게 애를 지우라고 하면서 버린 개만도 못한 놈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병을 가지고 살고 있답니다.
바람만 불어도 뼈와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는 CRPS 환자랍니다. 외부 활동을 전혀 못하고 집안에서 틀어박혀 연명하는 삶을 지내고 있다네요. 나쁜 놈이 저와 딸아이를 그렇게 버렸으니 천벌을 받은 거겠죠. 이상 마지막 반전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쭉 써보니 재밌기도 하고 쓸쓸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하네요. 앞으로는 웃는 날만 가득하도록 엄마와 딸과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